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이 소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아버지께 모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 사실 이제 우리 스테파노스 어르신들 오늘 사실 모시고 식사를 갈 거예요. 이따가 예배 끝나자마자. 그래서 12시 반에 저는 사라집니다. 저를 찾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여러분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아멘. 우리의 오른쪽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름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제목이 체제의 기로에서 역사를 보다. 일단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역사를 한 번은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언제부턴가 일제강점기라는 말이 보편화되어서 사용이 됐어요. 근데 사실 저는 옛날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제치하라는 말을 더 많이 썼어요. 그죠? 일제치하라는 말이 저한테는 더 익숙해요. 근데 일제강점기와 일제치하는 뭘까? 여러분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제강점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역사를 무엇을 포인트로 우리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을 때 그 역사를 설명하는 단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극우입니다. 네, 강단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안 될까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독립운동 선언문을 하고 그 선언문에 서명한 34민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15명 정도가 목사거나 장로였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옥사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 나라의 나라의 주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잡혀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저는 전쟁이 나면 총을 들겠다. 근데 총을 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행주산성처럼 뭔가는 나라를 위해서 이 몸을 바쳐 뭔가를 하겠지만 전쟁이 아니라 체제와 이념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을 때 저는 블랙리스트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잡혀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오지 않기를 가장 바라겠죠. 근데 문제는 저만 있을까요? 여러분의 세대와 여러분의 자녀가 그 상황을 그대로 다 받아야 됩니다. 그 체제의 기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의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주 심각하게 이 체제의 기로에 있다라고 인식하고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라는 것이 무엇에 포인트를 주고 일제치하에서 일제강점기라는 말로 바뀌었는지 한번 역사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PPT를 보여주세요. 자, 글씨가 다 보이시죠? 1592년에서 1598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일본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연산군 이후에 4대에 걸쳐서 나라의 힘이 너무 많이 약해져 있을 때요. 분쟁과 이 정당의 싸움들이 너무 많이 심해져서 나라의 힘이 없었을 때요.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왔고
저 긴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에선 이 조선이죠. 조선의 인구가 100만 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경작지, 이게 우리는 쌀농사를 져야 되니까 3분의 2가 소실됐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아픈 역사예요. 이전에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했어요. 군대를 세워야 된다. 일본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 군대를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당파 싸움으로 물들은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쪽까지 신경을 못 썼어요. 그리고 국가가 군대를 일으킬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다행히 우리가 너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일본에게 그때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1853년 미국의 개국 요구 국서가 일본으로 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개항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일 화친 조약이 있고 그 다음에 안세이 5개국 조약이 있습니다. 안세이 5개국 조약은 미국,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 그들에게 다 문을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은 급격하게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얼마나 힘든 시대가 되냐면 그 일본의 전국 시대가 종결이 되고 에도 막부 시대가 시작이 돼요. 역사가 일본도 임진왜란 때문에 역사가 바뀝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인해서 개항을 하고 여러 나라들이 일본에 들어오면서 서양 문물을 맛보면서 머리가 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서 에도 막부 시대가 끝나고 천황이 일본을 통치하면서 대일본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만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특징은 이 1861년부터 1865년에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미일 화친 조약, 안세이 5개국 조약 막 이러면서 일본으로 막 들어오던 세력 중에 미국이 잠시 멈춥니다. 왜냐면 자기네도 싸우기 바빠. 남북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남북전쟁을 합니다. 그 틈에 일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기술을 배웠어. 어떤 기술을 배웠냐면 조약을 통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기술을 배웠어요. 일본이. 어디로부터?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여기 안세이 5개국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국을, 그때의 조선을 삼킬 수 있을지를 깨닫습니다. 임진왜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1875년 운요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일본이 자, 이제 우리가 미국이나 서양이 자기네 나라를 개항시키고 서양의 문물을 들여오면서 자기네들 안으로 어떻게 스며들어 왔는지를 그대로 우리나라에게 적용을 시켜요. 어떻게 하냐면 운요호 사건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예고 없이 강화도로 배를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강화도에 있던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조선 군인들이 저 외놈이 왔으니 총 쏘고 난리를 났어요. 그때는 이제 뭐 어떤 걸 했을까요? 총을 쐈을지 포를 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반격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우리는 싸우려고 온 게 아닌데 너희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봤다. 이러고 군대를 끌고 와버려요. 그리고 군대를 끌고 와서 그 다음에 한 것이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합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1876년이죠. 예,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합니다. 조일 수호 조약이라고 해요. 이 강화도 조약을 보면 어떤 내용이 주로 되어 있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동등한 예의를 대해야 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하지 마라. 자기들의 권리를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전의 교제의 정을 막을 우려가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일체 협파하여 없애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종전의 규제의 정을 막을 만한 어떤 규례가 있으면 그 규례들을 다 없애고 너그럽고 융통성 있는 법을 열고 넓히는데 힘써 영구히 서로 편안하기를 기약한다. 자, 그 다음에 이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조선국 경성에 가서 직접 예조 판서를 만나 교제 사무를 하도록 하겠다. 또 이제 제가 중요한 것만 읽는 거예요. 부산 초량항에는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 등의 일은 혁파에 없애고 새로 세운 조간에 준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원산과 인천을 개항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일본국 배가 조선국 연해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뭐 바람이나 파도나 또 이제 식량이 떨어졌거나 이랬을 때 조선이 그것에 대하여 해줘야 되는 거예요. 7관에 보면 조선국 연해의 도서의 암초를 자기네들이 모르니까 일본국 항해자들이 수시로 우리나라 해안을 측량해서,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 해안을 측량해서 위치와 깊이를 재고 그 다음에 도지를 제작하여 지도를 그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해안선에 어떤 상황인지 그 지도를 그려서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일본이. 일본 정부는 각 항구의 일본국 상인을 관리하는 관청을 수시로 설치할 수 있다. 양국이 우호 관계를 맺은 이상 양국 관리들은 조금도 간섭할 수 없고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지금 이 법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항구에서 죄를 범할 경우, 그러니까 일본 놈이 우리나라에 와서 죄를 범할 경우 일본국에 돌려보내 심리를 하겠다. 양국 정부는 다시 고치지 못하고 영원히 성실하게 수행한다. 이게 지금 강화도 조약의 주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일 수호 조규를 부록이 이제 그 뒤에 또 붙어요. 일본인이 조선 내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1876년 8월에는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한다. 어디서? 조선에서. 잘 들으세요. 지금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강화도 조약을 하면서 만든 규칙들이란 말이에요.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까지 이게 강화도 조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강화도 조약이 끝나고 1882년에 우리 조선에서는 큰일 났다. 이거 조약을 하고 보니 이게 불평등 조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수호를 합니다. 그래서 또 견미단을 보내요. 견미단이라는 것은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서 갓쓰고 몇백 명이 진짜로 3개월을 걸쳐 미국을 갑니다. 워싱턴 DC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미국과 어떤 그 지금으로 말하면 엑스포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참석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84년 선교사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의 첫 외국인 의사예요. 자,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1882년 최초의 한글 성경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최초의 한글 교과서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건 참 신기한데, 한글이 띄어쓰기가 원래 없었대요. 그래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뭐 이거 그냥 그랬었다네요. 근데 그 존 로스 선교사가 한글 띄어쓰기를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를 했다면 선교사님이 그 일부를 좀 보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1887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뒷마당에서 우리 조선 역사의 첫 투표를 했대요. 그래서 장로님을 뽑았대요. 두 분의 장로님을 뽑아서 그게 이제 그 세문안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에서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일 전쟁 다음에 이제 러일 전쟁이 있죠. 1904년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일본이 아시아권에서는 서양 문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힘이 세진 상태예요. 그래서 청나라와 싸워서 이기고 러시아와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그게 뭐가 됐냐면, 야, 이제 우리가 조선을 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903년 빨간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한방침 결의가 뭐냐면, 저 조선을 우리가 침략해서 먹어버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제 조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우리가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썼었는데, 이제 그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는 대한제국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래서 대한제국은 우리나라에서 14년 만에 없어진 나라예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조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조센징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자, 1904년에 한일 의정서를 협약을 합니다. 자, 한일 의정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한일 의정서. 한일 양 제국은 항구 부력의 친교를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둘의 친교가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를 믿고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이게 첫 번째예요.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확실한 친의로서 안전 강령하게 한다. 대일본 제국이 우리나라의 황실을 본인들이 안전하게 강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확실히 보증한다. 이게 일본이 우리의 보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하여 자기들이, 우리는 그런 대일본 제국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이게요, 지금 이 편의를 제공한다는 거를 아무 데고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 우리가 여기다가 도로를 놔야 된다. 그럼 거기에 있는 집들 다 부셔줘야 돼. 편의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저수지를 만들어야 돼. 그럼 그 동네 사는 사람들 다 나와야 돼요. 집 버리고 나와야 돼. 왜? 편의를 제공해야 되니까.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 제국 정부는 상호 승인을 거치지 않고 훗날 본협정의 취지에 반하는 협약을 제3국과 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의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제3국과 어떤 체결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6조에 대한제국의 영토에 일본의 군대를 자유로이 주둔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내정을 간섭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게 한일 의정서예요. 이게 1904년입니다. 자, 1904년에 이 한일 의정서가 2월에 있었고, 그 다음에 1904년에 8월에 1차 한일 협약이 있습니다. 1차 한일 협약은 일본 사람 한 명이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고문이 돼서 재무에 관한 모든 일체를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하래요. 이게 한일 1차 협약입니다. 외교에 관한 중요한 사무는 일체 일본 정부가 추천한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서 시행하래요. 그리고 대한 정부는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대일본 정부와 상의를 해야 된다. 이게 1차 협약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1905년 뭔지 보이시죠? 한일 통신 기간 협정입니다. 1905년입니다. 내용은 대한제국이 통신 기간을 일본에 전면적으로 양도한다. 그때 뭐 이렇게 그때는 이제 전화가 많지 않았을 때죠. 황실에서나 이렇게 있었고 전보치고 뭐 우편이 있었겠죠. 그 모든 것, 우편, 전신, 전화 모든 것을 일본에 전면적으로 양도한다. 통신사업과 관련된 토지, 건물, 기구, 기계, 기타 일체 설비를 일본 정부에 이속시킨다. 통신기관을 확장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일본 정부가 원하는 것에 모든 것에 대하여 일체 과세를 면제한다. 우편, 전신, 전화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외국 정부와 협정할 사항이 생길 때는 일본 정부가 대신하겠다. 이게 한일 통신 기간 협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05년에 11월에 드디어 을사조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을사조약을 하고 나서 이 을사조약 때문에 생긴 말이 있어요. 을씨년스럽다. 이게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그 을사년 스럽다. 그 말이 을씨년스럽다가 된 거예요. 이 을사조약이 뭐겠어요? 일본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하여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한다. 한국 정부는 이후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의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통감을 2대, 이거 이제 기관이에요. 일본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통감을 2대,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다 두고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을 두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및 종래의 제한 일본 영사에게 속하던 일체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간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 사무를 정리할 수 있다.
자, 이 을사조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는 모든 외교권이 박탈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07년에 정미 7조약이 생깁니다. 이 정미 7조약은 을사조약을 조금 더 보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주권을 계속 빼앗아 가는데 그 빼앗기 위한 세부 사항이죠.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이건 이제 통감이 일본이 대한제국에 설치했던 관청이란 말이에요. 그 관청의 수장이 통감이에요. 통감의 지도를 받고 통감의 승인을 받고 통감의 동의를 받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일본 통감부의 수장인 통감이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고용하고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입니다. 1910년 8월 22일 날 조인을 했지만 그때 정치인들도 국민이 두려우니까 이거를 발효를 못했어요.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날 발효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발효를 해요. 한일 병합 조약 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 이게 한일 병합 조약입니다. 자, 여러분, 일본이 왜 이렇게 많은 조약들을 했을까요? 일제 치하를 일제 강점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마치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했다고 보는 시각에서 일제 강점기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2차 대전이 안 일어났으면 독립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홍콩이 왜 반환됐어요? 99년을 홍콩이 대영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중국에 넘어갔죠? 왜 그랬을까요? 조약 때문이에요. 홍콩 사람들 가고 싶겠어요?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일본이 이런 약속들을 때마다 해서 도장 찍고 했을까요? 이 약속이 법이라는 거예요. 누가 찍었죠? 여러분, 일제 치하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넘긴 거예요. 똑바로 아셔야 돼요. 임진왜란은 일본이 쳐들어온 거 맞아요. 그러나 일제 치하는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를 내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시겠어요? 일본이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전쟁하지 않고도 임진왜란 때 뒤지게 고생했거든요. 전쟁하지 않고도 나라의 주권을 뺏을 방법이 있구나. 그게 조약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미쳤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왜 나라를 팔아먹었을까요? 왜 그랬겠어요? 돈 때문이죠. 이완용이 돈을 엄청 받았거든요. 자,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자, 이제 중국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1년 신해혁명,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저거는 이제 중국에 있는 국민당이 집권을 하고 일당 체제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의 이렇게 역사를 보면 계속 쭉 이렇게 뭐 춘추전국 시대도 있었고 뭐 여러 이름으로 명나라니 뭐 쭉 왔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요. 이 중일 전쟁이 났을 때에는 중국 국민당하고 중국 공산당이 연합해서 일본과 맞서 싸웁니다. 그게 37년에서 45년까지 아주 긴 싸움이었어요. 자, 중국 공산당은 언제 생겼느냐? 1921년에 생겼습니다. 중국 공산당 설립을 1921년에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죠? 예. 자,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1949년 그 해에 중화민국, 그러니까 중국 국민당이죠. 그들은 타이페이로 갑니다. 지금의 대만이에요. 자, 중국 국민당은 이때에 그 안에서 많이 내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국민당의 내분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타이페이로 간 사람들도 있지만 중국 공산당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아, 이도저도 싫다, 홍콩으로 간 사람도 있고, 거기도 싫다, 제3국으로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중국 국민당이 세력이 굉장히 약해졌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1949년 중국 인민해방군이 아까 그 중화민국이 타이페이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1921년에 설립된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민해방군이라는 이름으로 수도 난징을 점령합니다. 그리고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건국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1949년이에요. 자, 그리고 문화혁명이 1966년에 있었죠. 근데 그 사이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있었고요. 거기에 중국인 중공군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나라에? 인해 전술로 개미떼처럼 내려왔었죠. 자, 그리고 1966년에 마오쩌둥에 의해서 주도된 극좌 사회주의 운동으로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 체제에 내재된 폭력성, 경직성, 한계성이 거기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나서 천안문 사태가 1989년 4월 15일부터 시위가 시작돼서 1989년 6월 4일 날 무력 진압으로 끝나요. 근데 이때 통계로는 5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 3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근데 그 천안문 안으로 이 공산당들이 뭘 밀고 들어오냐면 탱크를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시위하는 학생들을 다 깔아뭉갭니다. 중국의 마지막 자유와 민주를 부르짖던 꽃 같은 청년들 5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게 천안문 사태예요. 여러분, 얼마 안 됐습니다. 1989년이면 우리 호돌이 나오는 88 올림픽 다음이에요. 옛날 같아요? 아니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영상을 몇 개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 영상들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시각적으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부모도 죽이자는 광기, 중국에 다시 한번 찾아온 지옥. 우리는 구시대적 문화를 비판하고 더욱 새로운 공산주의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옛것은 모두 숙청하라. 너희들 부모까지도. 베이징 대학의 대학 총장과 지도부를 비판하고 부르주아가 베이징대를 장악했다는 대자보가 실립니다. 이 대자보에 마오쩌둥은 지지를 보내지요. 베이징 대자보로 시작된 홍위병의 등장. 자신의 세력이 결집할 것이라 확신한 마오쩌둥은 문혁강령 16조를 발표합니다. 이것은 홍위병에게 제한 없는 권력을 주었고 그들의 광기 어린 살인, 폭행, 파괴가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었지요. 전국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10대인 홍위병은 옛 문화와 습성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뺨을 때리고 욕하며 반동분자라 고발하고 학생이 스승을 허리띠로 구타하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피바다가 된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100만 명의 홍위병이 집결합니다. 홍위병의 광기는 가정과 학교를 뻗어나가 문화유산과 정부 세력까지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감독, 예술가, 언론인, 학자 등 많은 지식인들이 끌려나와 목숨을 잃거나 그들의 광기로 인해 자살했습니다. 대장정과 국共내전으로 마오쩌둥이 오른팔로 평가받는 평동아이는 홍위병에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고문을 받아 폐가 다 망가졌습니다. 감옥에 가게 된 그는 병사하였습니다. 덩샤오핑은 트랙터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덩샤오핑의 아들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국가 주석이던 유샤오치는 조리돌림,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마오쩌둥에게 농촌에 가서 살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마오쩌둥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죽었는데 무직 남성 질병으로 사망이라는 기록과 함께 시체는 소각되었습니다. 홍위병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욕하고 폭행하게 하였으며 그중 한 아들은 자살하였습니다. 저우언라이가 친서를 보내 함께하고자 했던 중국의 현대문학작가 라오서는 연못에서 자살하였습니다. 전날 홍위병에게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지요. 이러한 현실 속에 지식인층은 미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제 마오쩌둥을 위협할 것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문화재와 문화유산이 거덜났습니다. 공자의 묘는 훼손되고 비석도 부서져 가루가 되고 수백 년 이상 걸려있던 대성문 현판도 파괴되었습니다. 진시황 버금가는 분서개묘로 수많은 도서들이 불태워졌습니다. 남송의 악비는 중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영웅인데 묘지 역시 박살났습니다. 관우, 포청천묘, 주원장의 황릉석비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1000년 이상 내려오던 항우의 폐왕묘와 우희묘도 폐허가 되었습니다. 각종 사찰과 제갈량, 해서, 왕이지 등의 중국사에 길이 남을 명사들의 무덤과 왕릉은 모두 흔적도 없이 없애고 고증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너무 많아 리스트를 다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살아남은 유물은 장제스가 대만으로 가지고 간 자금성 문화재 69만 점, 그리고 진시황릉같이 문화 대혁명 이후에 발견된 유물이 살아남았습니다. 현재 중국은 청나라와 명나라에 대해 연구하고 싶으면 대만의 명청 문화재와 한국의 문헌을 참고해야 할 지경입니다. 문화 대혁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대략 82조 600억 원입니다. 5000년 중국 역사상 이런 파괴는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문자의 옥, 분서갱유, 반달리즘이 있었으나 문화 대혁명 때는 그것들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은 무정부 상태였고 안보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만든 사회는 결국 평등사회였습니다. 모두가 가난하고 모두가 못 살고 모두가 배우지 못하는 평등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중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마오쩌둥은 중국 내에서 오늘날까지도 평가가 분분하여 한마디로 요약하기 힘든 복잡한 인물입니다. 분열 위기에 중국을 하나로 만든 지도자. 그러나 그 이후 지옥 같은 삶을 준 지도자이지요. 엄청난 대기근과 마오이즘이라는 중국 공산주의의 광기가 만들어낸 비극. 마오쩌둥의 죽음과 함께 문화 대혁명도 막을 내립니다. 현재 중국의 화폐인 위안화. 그 앞면에는 모두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 인물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 이 문화대혁명 때 대부분의 지식인이 다 죽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지식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 한복도 자기네 거다, 한글도 자기네 거다, 뭐 김치도 자기네 거다 하는 게 문화혁명 때 다 사라져서 그래서 문화의 열등감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중국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남과 북의 분단 국가를 만들어버린 6.25 전쟁. 이 비극에는 북한군 뒤에 가려져 있던 중국 인민지원군, 즉 인해전술의 중공군이 있었다. 이 중공군들은 북한군들과 함께 전쟁 기간 중 전쟁 포로를 비롯하여 민간인을 대상으로 극악한 만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포로와 민간인의 손발을 묶고 총을 쏴 집단 처형한 후 구덩이에 매장하였으며 일부 살아있는 사람까지 같이 생매장하였다. 부상당한 포로는 몸에 수류탄을 매달아 터뜨리거나 몸에 기름을 부은 후 불을 붙여 태워 죽였다. 또한 한겨울에 찬물에 몸을 담가 동사시켰고 신체를 절단하여 죽이는 등의 잔혹한 살인과 고문이 비일비재하였다. 이 만행에 대한 피해자는 최소 유엔군 1만 1622명과 민간인 1만 7354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그들은 아직까지 그 어떤 반성과 사과의 표현이 없다. 그들은 자신들을 전쟁에 개입한 미국을 저지했던 평화의 수호자로 칭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항미원조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지금까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남과 북의 분단 국가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인문지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지금도 기억해요. 저는 그 선생님이 굉장히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들어오면 선생님이신데 나라를 비판하고 뭐 이렇게 어떤 정치에 대한 아주 삐딱한 시선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생으로 나이는 어렸지만 정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제 한 학년 후배가 하이라 씨였어요. 실제로 저기 석광고등학교라고 있었는데, 근데 그 인문지리 선생님이 저는 너무 싫어서 사실 시험 보면 백지로도 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교수 간첩 사건이 터졌어요. 그리고 인문지리 선생님이 잡혀갔습니다. 김일성 장학생이었어요. 그때도 이미 김일성 장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제 동창이, 저는 이 일을 경험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동창이 옥바라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총각 선생님이니까 나이 차이가 많지 않죠. 그죠? 옥바라지를 하더니 옥에서 나온 다음에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또 간첩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간첩을 싫어합니다. 반공, 반첩. 그죠? 근데 희한하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왜 이렇게 지우고 있을까요? 6.25 전쟁 때 분명히 중공군들이 그렇게 내려와서 양민을 학살하고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뭐 저는 이제 뭐 무슨 당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친일은 죽일 놈이고 친중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사실은 중국에게도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되고, 너희들이 이렇게 했잖아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일본이 이 많은 계약서를 가지고, 이 계약서, 이 조약에는요, 도장이 안 찍힌 게 없어요. 다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완용이든 누구든 간에 와서 다 도장을 찍었어요.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는 파렴치한 나쁜 놈들이 누구였어요? 조선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제강점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일본을 완전히 죽일 놈은 맞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희석시킨 게 뭐냐면 중국에 대한 걸 희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자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 9분 40초 정도에서부터 보여주세요. 길이가 길어서. 세 번째 영상, 여러분 진짜 중요한 영상이에요. 하고 저희를 잘 파악해야 돼.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는 지도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말 잘 듣고 잘 속아주는 사람이 좋겠네요. 자기네 말 잘 듣는 속국의 지도자. 되게 편할 거 아니에요. 이제 네가 머리를 좀 쓰는구나. 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 한번 맞춰봐. 볼리비아, 남아공, 벨라루스, 키르기즈스탄, 콩고 민주공화국. 잠깐만, 아까 그 지도에서 1대1로에 전부 속해 있던 다 저기 그 벨트 안에 있는 나라들이네요. 맞아. 근데 동시에 최근 4년에서 5년 안에 부정선거가 일어난 나라들입니다. 부정선거? 대규모 국민 시위가 일어났고 많은 시민들이 죽고 다쳤어. 정말 말 그대로 피 흘리면서 싸웠어. 부정선거다. 이 선거는 무효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대통령궁을 향해 행진을 벌이려 하자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저지합니다. 지난달 20일 치러진 볼리비아 대선에서 모랄레스 현 대통령이 당선된 뒤 개표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완벽하게 조작된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고요. 총선을 놓고 야권의 대규모 항의 시위가 어제까지 이틀째 이어지면서 키르기스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결과 무효를 발표했습니다. 루카셴코가 행정력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치렀다고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은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필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루카셴코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각각의 국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분노에 차서 진짜 외친 동일한 말이 있었어. 뭐라고 외쳤는데요? 대한민국 당신들 때문이야. 대한민국 당신들 때문이야. 한국은 부정선거 수출국이냐? 그 콩고, 이라크, 키르기스탄, 벨로루스 이런 나라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탓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요? 글쎄,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나라들이 다 동일한 전자개표기와 동일한 개표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거야. 그게 모두 한국산이라는 거지. 우리 거? 응. 전자선거 시스템 구축과 교육까지 우리 돈 들여서 다 해줬다고. 아니 근데 이거 부정선거 되면 어떡해요? 아니 올림픽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국회도 막 당황해서 대책회의를 열었어.
배임 혐의가 있는지 무슨 지금 비밀이 누설됐는지 그 단체 감사도 들어갔거든. 그랬는데 그냥 슬그머니 조용해졌어. 슬그머니 그냥 조용해졌어. 늘 그렇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선거에 개입을 해요? 당장 우리나라나 좀 잘하지. 내 말이.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일을 하는 건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A웹이라는 곳이 있더라고. A웹이요? 응.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 이 일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외국에 가서 전자개표 시스템 구축해주고 전자개표기를 팔든지 주든지 전자개표기 넘겨주고 선거 교육도 시키고. 난 처음에 뭐 외국에서 만든 조직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약간 중국에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인천에 있어. 인천에요? 송도. 송도? 어. 입간판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 공직자에게 청렴은 영혼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부정선거 수출국이냐는데. 그니까 이름도 특이하지 않아? A웹. 세계선거 바디들의 협회? 바디라는 단어를 쓴 게 특이하잖아. 네. 근데 이게 붙여 쓰지도 않고 A 다음에 하이픈으로 연결해. 웹이지. 하나의 거미줄 뭐 이런. 아, 선거를 이렇게 세 개를 하나로 묶는다? 거미줄? 그 선거로면 차라리 좋겠는데 이게 부정선거로 하나를 묶는 것처럼 느껴져서 뭐 음모론을 만들면 안 되겠지. 아무튼 나도 너무 찜찜해. 왜 국제기구까지 굳이 이 대한민국 송도에 왜 국제기구까지 만들어서 남의 나라 선거에 감나라 배나라는 거야. 돈 쓰고 욕먹고. 협회 헌장도 있더라고. 협의회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인권을 지지하고 성평등과 장애우 및 소수자의 권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5. 선거가 민주주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인권이랑 성평등 이런 게 왜 들어가지?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게 있을까? A웹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은 자격 정지가 되고 여기 위치에 대한 규정도 있네. 19조에 사무처 소재지는 대한민국에 둔다. 그 건물의 관리 유지, 사무처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재지 국가에서 돈을 낸다. 그럼 우리 세금으로? 그러니까 국가기관도 아닌데. 뭐야? 이 조항도 좀 걸리네. 22조. A웹 사무총장 및 사무처 직원은 A웹 이외의 외부 인사 또는 권력으로부터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나 도대체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 9장 30조.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해산할 수 있다. 헌장을 보니까 더 심란하네. 이거 그때 감사받았던 예산인데 코이카 알아? 코이카? 완전 알아요. 저 대학교 응. 게시판 보면 코이카 홍보하느라고 다 붙어 있거든요. 개발도상국 가가지고 우리가 이것저것 도와주고 대학생들도 봉사활동 많이 하잖아. 코이카가 외교부 소속인데 보니까 A웹의 실제적인 일을 여기서 다 하더라고. 봐봐.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피지, 키르기즈스탄, 필리핀에 개표 결과 전송 단말기를 보내줬네. 콩고에는 우리 터치스크린 투표기 입찰하고 콩고 선관위 사람들 불러다가 한 달씩 선거 연수시키고. 콩고는 문맹률이 90% 있는 나라야. 2018년에 그때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해서 대통령을 뽑았다고. 다들 흥분의 도가니였어. 나라가 난리가 났어. 기쁨의 난리가. 뭐 글몰라도 할 수 있게 한 건 잘한 건지 모르겠어. 근데 어떻든 그때 전자개표기가 조작됐다 이러면서 엄청난 유혈 사태가 일어났더라고. 피가 막 낭자한 거야. savent pas comment écrire les systèmes de notre gouvernement. Human rights start coming about the right of our people. But in order we need to do it, explain this. And we didn't find anything from Korean people who was doing investigation about the voting machine. He sent a letter in voting machine, and they sent the answer to him. It was the National Election of Korea. They respond that we know that the business in Korea is not in good ways around business. They are inside of all those things that we are protesting. So why we have to say we have to raise awareness to say that voting machine and what they are doing the way I know our leaders, I think there is no democracy and they do not respect
여기 장비, 고가메이. 이 장비라는 게 그거야. 전자개표기. 이거 한 대 1,000만 원이야. 도대체 선거 한 번 치를 때 이게 1,000만 원이면 돈이 얼마나 드는 거야. 근데 정확하지도 않아. 논란의 대상이야. 근데 이거 굳이 써야겠냐? 아니, 그래도 빠르잖아요. 그리고 수개표가 더 못 믿을 것 같은데. 물론 옛날에 일일이 사람들이 손으로 개표할 때도 부정선거는 있었어. 뭐 통을 통째로 바꿔치기 했네 어쩌네. 근데 그래도 수개표가 조작 가능성이 훨씬 적어. 표 한 장을 3사람이 확인해. 총 3번 확인하는 거야. 조작하기 어려워. 독일에서는 진작 전자투표 위헌 판정 내렸어. 위헌이에요? 100% 수개표에. 네덜란드도 전자투개표는 외부 개입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 내렸어.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덴마크, 브라질 모두 수개표를 한다고. 이제 대만도 수개표를 하잖아. 왜 그랬겠어? 나라 지키려고 그런 거야. 옆에 홍콩 있잖아. 홍콩 그 꼴 난 거 본 거지. 전자개표기는 전자기기를 지배하는 사람의 의도가 담길 수밖에 없거든. 키르기즈스탄 거기도 처음에 A웹에서 전자투표기 설치해주고 시스템 구축해주고 그랬잖아. 처음엔 좋아했어. 이거 혁명이다. 속도 빨라져서 좋다. 그래서 뭐 더 공정한 선거 해줘서 고맙다. 한국한테 막 고마워하고 그랬다고. 근데 그 다음 총선 때 어땠는 줄 알아? 부정선거 일어났다고 난리 났어. 이 개표기 때문에 부정선거 일어났다고 시위 일어나고 난리 났다고. 그맘때 다 그랬던 거야. 콩고, 이라크 다 줄줄이. 속도가 그렇게 중요해? 첨단 기술이 그렇게 중요해 선거에서? 무슨 전문 기술이나 전문가만 파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안 돼.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도야. 투명성이야. 평범한 유권자, 좀 못 배우고 더듬더듬 한글 읽는 어르신이라도 국민 누구라도 아 이게 바르게 진행됐다. 옳은 선거다.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다. 이걸 바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하고 투명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거? 전 국민이 다 해야 되는데. 국민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선거. 그게 민주주의에 부합한 선거야. 시간이 좀 걸리면 어때? 밤 조금 셀 수도 있지. 하루 이틀 고생하면 하면 되는데 나라 다스리는 지도자를 뽑는데 아까 혜린이 입으로 말했잖아. 무섭다며. 네, 무서워요. 지도자 잘못 뽑으면 진짜 겁나. 근데 이미 다 그렇게 결정됐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수개표 하자고 시위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 우리가 거창하게 할 수 있는 거 없지. 근데 당일 투표할 수 있잖아. 두개표 찬반인 봉사 이런 거 좀 나서서 할 수 있잖아. CCTV 딱 봐가지고 꺼져 있거나 수건으로 덮여 있으면 신고도 하고. 선거 끝나고서라도 문제가 보인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관심 좀 갖고. 아니 야 선거가 잘못되었다는데 다 나 몰라라야. 그리고 전자개표기가 진짜 좋은 게 있는데 불기를 통과할 때 표가 스캔돼서 이미지가 되거든. 그걸 기록하면은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 지난 총선 때는 왜 안 했어요? 그때 해봤으면은 부정선거인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 139건의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됐거든. 그 이미지 파일을 달라고 했거든. 근데 안 내놓는 거야. 없대잖아. 그 서버를 다 없앴대. 이것도 위법이야.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게 없어 선거하는데. 맨날 똑같은 사람만 똑같은 얘기 하니까 우스운 거지. 지금 공무원들 11만이 투개표 거부했대. 우리가 눈이 없어 지금. 목소리가 없다고. 눈이 돼줄 사람, 목소리 내줄 사람들이 필요해. 이번에 전 국민이 다 쇼트트랙 할 때 팬컷인 반칙 하나 안 하고 쳐다봤잖아. 그렇죠. 선거할 때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선거할 때 그 정도의 목소리, 그 정도의 눈이 쳐다봐줘야 된다고. 뭔가 부정이 있는데 야, 등신같이 그랬나 보다. 알아서 잘했겠지. 설마 선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유린한 행위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돼. 투덜거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조적인 그런 목소리 말고 당당하게 절대 안 돼. 내 주권을 갈기가 짖는 문제거든. 투표지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의 분노를 다른 사람의 분노와 합쳐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네, 분노하겠습니다. 중국이 목표하는 거는 예전에 그랬죠. 로마 황제가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것처럼 신실크로드, 그래서 1대1로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중국이 원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도록, 그런데 그거를 투표기, 전자투표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본부가 우리나라 송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투표는 온전할까요? 네 번째 건너뛰고요. 다섯 번째 보여주세요. 먼저 JTBC는 중앙일보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JTBC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큰 투자를 받습니다. 제가 기업가이지 않습니까?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친분이 필요합니다. 큰 돈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건조하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서류만 왔다 갔다가 하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의 요지는 친하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받으면 같은 식구가 되는 것인데요. 더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는 텐센트라는 중국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는데요. 투자는 소유권을 가지는 행위입니다. 텐센트라는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기업은 중국 공산당 소유입니다. 중국은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사유재산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다 공산당 것입니다. 공산당 말을 안 들으면 뺏기죠. 그게 사유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도 공산당의 핀테크 규제를 비판하다가 한동안 실종됐었죠. 텐센트라는 중국 회사는 위챗이라는 한국의 카카오톡 같은 어플을 만든 회사입니다. 카카오톡처럼 중국에서 압도적 1위의 채팅 어플입니다. 채팅뿐만 아니라 게임, 금융 시스템부터 카카오톡처럼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게임으로는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텐센트에서 만든 이 위챗이라는 채팅 어플은 거기서 대화하는 모든 내용은 중국 공산당의 검열을 받습니다. 위챗으로 중국 공산당 비판 못합니다. 그러면 잡혀갑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는 텐센트와의 거래를 미국에서 아예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모든 국가기관과 사기업들은 텐센트와의 거래를 못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 검열한다고 했었죠. 텐센트가 카카오톡의 2대 주주입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이 다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려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조국혁명당의 조국도 코링크로 중국과 연결되어 있지요. 다 중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조국은 중국 돈 받았다, 코링크는 조국 거라고 외치다가 조국한테 고소당했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혐의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외치셔도 됩니다. 코링크는 조국 거, 조국은 중국의 돈을 받았다. 마음껏 외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겁내거나 화만 낼 필요 없습니다. 이 정보를 주변에 한 명이라도 알려주세요. 내용을 전하실 때 좌파우파 이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 중국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 공산당의 돈의 흐름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링크를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 메시지를 주변에 한 명이라도 더 알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예전에 구리에 살 때 찬미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 내가 꿈을 꿨는데 신문이 우리가 보통 16면까지 있죠. 신문이 있는데 그게 과거에서 현재로 기사가 넘어가는 신문이었대요. 그래서 그 신문을 이렇게 쭉 펴서 마지막 페이지가 됐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대한민국 그림이 있었대요. 지도가, 대한민국 지도가 있고 대한민국 지도에 맨 위에 빨간색, 맨 아래 파란색, 그리고 전체가 노란색이었다. 그리고 역사가 끝났다. 주님이 오시든 뭐 지구가 어떻게 됐든 또 역사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대한민국이 노랗게 됐다는 게 뭘 의미할까 그랬어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노란색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하나?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북한에 있는 그 주체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동일하게 지금 뭐에 빠져 있느냐? 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차이나머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일본이 여러 가지 조약으로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은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주 요소에 우리의 숨통을 끊어내는 덫을만 놓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왜 그럴까요? 공산화거든요, 공산화. 여러분,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지금 홍콩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렇게 아름답고 부유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혼여행 가기를 원했던 그런 홍콩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아니에요. 자, 6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지금 192석의 민주당이 있고 여기서 우리 국민의힘 8명 이 중에서 뒤통수 칠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 4-5명과 그리고 추가적인 3-4명을 합친다라고 하면 개헌까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만약에 법 5개, 10개 정도만 밀어붙여서 바꾸면 체제가 국민들은 바뀐지도 모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자유민주주의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바꾸겠습니다라는 멍청한 짓 절대 안 해요. 민주당에서. 근데 야금야금 법 5개, 10개만 바꾸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토지공유제 얘기했고요. 그렇죠. 지금 최저임금 이 사람들의 계획대로 14,000원, 15,000원 올리면서 법인세 동반 상승시키고요. 예를 들어 근로시간 완전히 줄여놓고요. 그 부자들의 지금 예를 들어서 부자들 잡겠다면서 상속세, 증여세 60%, 70% 올려버리고요. 자, 이것만 해도요 기업들 죽어난다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통과시키려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지금 여기서 법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민주당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법 중에 하나가 양곡법이에요. 자, 양곡법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우리가 쌀농사 졌는데 못 팔았어. 그럼 나라가 사주면 되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국회 증언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좀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국회 증언법이 뭐냐면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때 기업이 이거는 우리 영업 기밀이에요. 또는 이건 개인 정보예요. 또는 이거는 기술 유출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고 국회가 요구하면 반드시 나와서 국회가 요구하는 기밀이나 기술을 다 꺼내놔야 돼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국회 증언법이에요. 또 있죠? 토지공유제. 토지 공개념, 추미애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법들이 여러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 국민들이 이거를 저지하고 있지만 지도새도 모르게 통과되는 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총칼로 우리나라를 강점했나요? 아니요. 조약으로 했다는 거예요.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썼어요? 영원히. 2차 대전 아니었으면 우리 영원히 일제치하에 있었을 거예요. 독립운동이요? 물론 그 소리를 세계가 듣고 도와준 건 있어요. 그러나 법을 먼저 이 법을 폐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도.
마지막 하나 보여주세요. 저는 성경을 믿기 전에는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나름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몰랐으니 성경 빼고는 다 읽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교회를 보면 천국 지옥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욕하고 있었으니 성경은 읽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저는 베스트셀러 위주로 경제, 경영, 자기계발서, 심리, 처세, 동양 고전, 서양 고전, 인문학 서적을 많이 찾아 읽었습니다.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읽었던 인문학 책이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결론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은 이래저래 복잡하게 유식하게 보이려 여러 주제로 말은 많지만 결국 우리의 불안은 상대적 박탈감이 모든 원인이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작가는 매우 영리해서 글은 복잡하게 쓴 것 같지만 상대적 박탈감, 이 한 가지 명제를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박습니다.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요. 책 뒷면에 정확히 이렇게 요약해 놨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낀다. 뭔가 어렵고 고상하게 쓴 것 같지만 상대적 박탈감, 이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책은 결국 다 똑같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없으니 상대주의만 남습니다. 마르크스주의도 똑같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기 위해 공평하게 나누어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정확하게 성경의 반대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성경적으로는 탐심이라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만족함이 없는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은 미운 것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그렇습니다. 마르크스나 알랭드 보통이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평등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잃어버린 사람의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기 위해서 결과를 평등하게 하자는 이 인본주의적 사고는 실제로 국가나 사회의 법과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사유재산을 줄이거나 없애고 국가에 더 많은 권력을 주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크리스찬으로서 더욱 분노하게 되는 것은 성경과 정반대의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어서 성경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생각의 방향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이냐 아니냐, 이 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삶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 신앙, 출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못 보게, 성경을 못 믿게 하려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의 미션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못 보고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의 방향은 성경을 못 믿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좌파냐 우파냐, 또 뭐 무슨 당을 지지하냐, 어떤 사람,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냐, 이제 그거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인본주의적 사고로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것이 에덴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정말 자기를 지혜롭게 해서 자기를 신처럼 만들 것 같은, 그게 탐심이죠. 그 탐심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적 박탈감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욕심을 부리고,
근데 그것이 기초가 된 것이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문화혁명이나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천안문 사태나 그런 일이 킬링필드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사탄은 총칼을 들고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법을 가지고 와요. 교묘하게 법을 바꿔갑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만들어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진지하게 지금의 시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문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거의 잠을 못 자며 자료, 역사, 책, 유튜브 섭렵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에 서기 위해서 어제 집에를 안 갔어요. 몇 시간 됐을까요? 잠을 안 잔 지 한 48시간 된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문제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동안 박근혜 대통령 때 너무 속상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좌파겠니 우파겠니?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죠. 그지?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야. 그래서 좀 화가 누그러졌어요. 그리고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우리가 체제의 갈림길에서, 체제의 기로에서 우리가 좀 이제 깨어나자는 거예요. 좀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나머니가 대한민국 안에 깊이 들어왔는지, 종교인들이, 기업인들이, 정치인들이 거기에 빠져서 말을 못해요. 또 우리나라는 취약점이 있죠. 종북 좌파 또 있죠. 또 한 무리 적화 통일하려는 그런 무리도 있고, 차이나 머니로 우리를 그렇게 삼키려고 하는 중국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탐심으로, 그 상대적 박탈감으로 외모에, 내가 가진 거에, 내가 배운 거에 열등감 느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정말 여러 날들을 고민하고 잠을 못 자고 준비를 했어요. 오늘 보신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땅을 고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체제의 기로에 섰다는 것은 생사의 기로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 사람 잡아가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제가 잡혀가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너무 깊이 공산당의 그 흑암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모르고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었을까요?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